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다들 좀 피로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그 업무 중에도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서 들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시간까지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주시고 그것도 제 세션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제목은 거창하게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애저 데보스와 단넷을 이용한 이제 생산성 향상, 개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했던 그런 증대시켰던 이야기들 위주로 좀 얘기를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단넷이나 단넷 기술을 활용해서 웹이나 서버,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서비스가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류 제조, 유통, 여행, 클라우드 등등의 도메인에서 B2B, B2C 비즈니스 경험을 했고요. SI 스타트업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물류 유통 ERP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뭐 ERP MVC, ASP.NET, 뭐 BI 시각화, 뭐 클라우드 사스 개발 등등 해서 여지껏 했고요. 복잡한 로직을 리팩토링해서 성능을 개선시키고 또 복잡한 SQL을 개선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을 가급적이면 서로 쉬운 용어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러한 시간으로 조금 여러분들하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한번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젠다인데요. 그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애자일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애저 데브옵스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단넷 스택에 대해서 애저 데브옵스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그런 어떤 그 서비스적인 지원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주로 이야기들도 위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션에서는 코드는 캡처 한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제품의 규모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먼저 Manifesto for Agile Software Development라는 것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켄트백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유명한 많은 마틴 파울러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선언을 했습니다. 모여서 이제 그때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 다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왼쪽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어떤 인디비주얼과 인터랙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고객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계획보다는 변화에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2001년도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현업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일을 더 빨리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라고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뭐 회사에서 영업팀, 사업팀, 뭐 PMO 파트 여러 분들이 개발자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시키거나 PM에서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또 기민하게 민첩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12가지 프린시펄도 있습니다. 12가지 프린시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 여기 이제 저보다 더 경력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중니어 주니어 분들도 고루고루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바쁘게 한참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런 어떤 조금 뻔한 도덕책 같은 이야기 한번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 내가 좀 간과하고 있었네 라는 것도 있고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개발 조직에는 그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면서 애자일스럽게 할 것이냐 빠른 폭포수가 아니라 그런 고민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의 가장 여러분들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가장 최우선은 소프트웨어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 코드가 되게 엄청나고 자랑하려고 하고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걸로 하고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뭐 개발자마다 성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약간 비즈니스 드리븐의 성향을 좀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하드 스킬 위주로의 어떤 오리엔티드 되어 계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고객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고객의 만족을 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이제 타임 투 핏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마켓에 맞느냐 그리고 이제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마켓의 핏이 얼마나 맞느냐 TMF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타임 투 핏 그 시기에 맞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자일 개발 선언의 프린시펄의 첫 번째 원칙이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마틴 파울러가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개발 후반에도 요구사항의 변화를 환영할 정도로 우리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스프린트 주기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자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만 짧은 기간을 선호한다. 조금 더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중에서 배포를 자꾸 빨리 해야 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포하면 뭐가 안 될까 봐 또는 아니면 뭐 QA 아직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어느 사내 정책상 조금 배포를 더 느슨하게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가져가고 하시는 경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19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활했을 때 빠르게 배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배포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적은 덩어리라도 새롭게 릴리즈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애자일 개발 선언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그 피드백에 맞춰서 또 제품의 방향을 좀 구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칙도 하나 있고 또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업가와 개발자는 프로젝트 내내 매일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프로젝트라는 일감을 준 사업 조직, 영업 조직과 자주 대면 미팅을 하지 않아도 되면 대화할 내용도 줄어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정말 이거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를 수천 수백 번을 물어봐도 제품이 나왔을 때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 대화를 너무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조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발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결과 모습이 결국 우리 회사가 하려고 했던 모습과 틀림이 없었구나, 일치했구나, 헛수고하지 않았구나를 개런티하기 위한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기가 부여된 개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축하세요. 요거는 뭐 여기 팀 매니징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번 분기 안에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한테 어떤 이익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겐 내년도 보상에 어떤 반영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한 개인들을 중심으로 동기부여가 된 개인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그들에게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완벽한 지원, 또 신뢰를 해야 되고요. 보통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과거의 뭐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회사 그런 회사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IT 비즈니스나 DT에 대한 어떤 놀리지 베이스가 과거의 경험이 좀 많고 DT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 그냥 맨먼스 헤드카운트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견적 내가지고 SI 업체 주고 개발하면 어차피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뭐 특급 개발자,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이렇게 단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개발 산정됐으니까
견적서 받았고 돈 냈고 계약금 냈고 착수금 냈고 중도금 냈으면 프로젝트는 딱딱딱 나와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사업가와 개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게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탑다운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는데 뭐 자꾸 뭐가 안 된다고 그러지, 노트북 바꿔달라고 그러지, 과자 사달라고 그러지, 고기 사달라고 그러지, 술 사달라고 그러지. 그런 일들이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어서 이 원칙 나머지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개발 조직 내에서도 중요합니다. 사업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개발 조직 내에서도 내가 지금 이거 할 건데 이거 하면 사이드 이펙트 있어 없어? 나 이거 지금 푸시해도 돼? 이거 대화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수단을 많이 하냐? 직접 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 예를 들면 우리 메신저로 하면요. 내가 이걸 왜 질문하고 이걸 왜 고민해서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건데 이걸 좀 빨리 좀 알아봐 줄 수 없어요? 라 같은 내 구체적인 내 감정을 잘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역폭이라도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시간 동안 얼마나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의 대역폭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여기 개발 선언의 원칙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 중에서는 I 성향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개발 팀장, PM, PL 또는 아니면 같은 동료 개발자분들하고 대화를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서로 그냥 난 내 것만 잘하면 되는데 뭐 자꾸 뭐 누구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되고 뭐 푸시도 뭐 컨플릭트를 뭐 나보고 처리하라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뭐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수행하는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지면 사실 대화를 일이 다 하기 어려워요. 막 건물도 다르지, 층도 다르지, 누군지도 모르겠지. 저기 사무실 우르르 몇백 명 앉아 있는데 내가 누구 찾아가서 대화하기도 어렵지. 그럴 때 뭐 전화나 온라인 미팅, 뭐 이메일, 메신저 등등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대화만 하라라는 건 아니고 그 조직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 맞게끔 하는데 가급적이면 직접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또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기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 예를 들면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피처를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작은 피처들은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배포를 해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피처를 개발을 앞두고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러면 이 새로운 피처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기술적 우수성과 훌륭한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밀접성 강화.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고 단순성, 즉 끝나지 않는 일의 양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가장 뛰어난 아키텍처 요구사항 디자인은 자율조직화 팀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나는 서버 개발자고 나는 API만 잘 만들면 되고 배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또는 SRE 조직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그저 데브와 메인에 잘 푸시만 해놓으면 돼 라고 하면 과연 그게 운영이 됐을 때 잘 돌아갈까? 그거는 아마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와 데브옵스, SRE, 심지어 프론트엔드 개발자, PM, PL 간이 서로 너무 내 일을 스틱해하게 바라보지 않고 스틱된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레이 영역을 조금 더 찾아서 내가 조금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 또는 아니면 옆에 개발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좀 찾아서 그 부분을 교집합으로 만들고 함께 해결하는 특히 이제 선임급 개발자들한테는 그런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아레나를 너무 위주로 가지 않고 아까 이전에 선언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뒤에 있었군요. 네네. 무기한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스폰서 개발자 사용자는 일정한 속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레나를 너무 고정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율적 조직화된 팀에서 그러한 뛰어난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프린시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2001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뻔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정말 이대로 잘 지켜지면서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어차피
무슨 컨설팅 업체에서 멋있게 막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멋진 자료에 불과해. 이 세상에 없는 얘기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각 조직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우리 조직에 맞게끔 맞춰서 진행한 조직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겠죠. 흔히 이러한 주기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스프린트, 뭐 스크럼이라고도 거의 동의어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1주에서 4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주를 선호합니다. 4주. 그거는 저희 비즈니스 특징이 현재 제 소속된 회사에서 특징이 이제 B2B 사스이다 보니까 B2B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직과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해서 제품을 나가는데 좀 신중하게 좀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피처들을 선정하고 스크럼 마스터가 보통은 전대 그러한 기간 동안 스크럼을 합니다. 데일리 스크럼까지 하면 개발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매일 막 스탠드업 모여가지고 할 말이 있든 없든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어제 내가 하려고 얘기했던 거를 오늘은 내가 결국은 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어제 할 걸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어려워하세요. 특히 아이 성향이 많으신 분, 주니어 개발자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들도 격일로 하든 3, 4일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스크럼을 꼭 대면으로 하지 않고 가끔씩은 이메일로만 하든 메신저로만 해야 할 것들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매일매일 당신이 무엇까지 했고 이제 뭘 할 건지에 대한 공유를 귀찮더라도 자주 해야 PM 입장에서 사실 저는 PM 포지션을 많이 수행하기도 합니다만 PM 포지션에서 봤을 때 가시성이 나옵니다. 아 이게 지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연될 것 같으면 빨리 C레벨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스프린트 리뷰 그 다음에 레트로스펙티브 그러니까 회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스프린트 끝났을 때 우리가 다음 스프린트 때 이 피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스프린트 단위의 리뷰도 하고 그다음에 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고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4L, 3L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회고법을 바탕으로 잘된 것, 뭐 미흡한 것, 다음에 어떻게 보완할 거,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해서 그 다음번 스프린트를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스프린트는 제가 알기로 구글에서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매주 월화수목금마다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개발자 다 죽어 나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프로젝트 경험했을 때 스프린트를 최소 짧게 2주 정도로 했거든요. 2주 정도 설정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도 정말 잠깐 인터넷에 뭐 상품 주문할 시간도 없이 업무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주 또는 4주로 스프린트 주기를 관리했고요. 이거는 정답은 없고 각 회사의 처한 상황, 비즈니스 상황, 제품의 출시 주기에 따라서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애저 데브옵스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라는 이미 애저 데브옵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필수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꼭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왜 어디 컨퍼런스 가보면 그렇잖아요. 막 뭐 머신 연사자가 얘기해서 막 기능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까먹고 뭐였더라? 한두 가지만 기억해도 되게 기억 잘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니까 또 안 쓰시고 계시더라도 이미 쓰고 계신 지라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제품이다. 뭐 레드마인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6가지 피처. 저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정말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름이 하필 애저가 들어가서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이메일 수신 가능한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계정 만들어서 팀 초대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크게 6가지. 애저 보드, 파이프라인, 레포스, 이제 레포지토리 약자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뭐 깃허브하고 연동된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다음에 아티팩트도 있고 아티팩트는 이제 컴파일된 결과물이죠. 크게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이제 보시게 되는 게 일단은 애저 데브옵스 계정을 만들면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고 그 가장 애저 데브옵스의 특징은요. 지라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저 데브옵스는 이 ORG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ORG는 가장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루트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방을 만든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방마다
뭐 스테이크홀더를 초대한다거나 관련자를 초대한다거나 권한을 줬다 뺐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권한을 관리하게끔 되죠. 사실 애저 데브옵스로 이름이 원래 예전 이름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였어요.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는 이제 사스가 있고 서버 구축형이 있는데 서버 구축형 바이너리를 받아서 내 로컬 VM이나 로컬 서버에 깔잖아요. 그럼 실행 파일 이름이 TFS예요. tfs.exe가 작업 관리자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브랜딩을 한 거죠. 애저 데브옵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과거에 TFS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TFS를 많이 써가지고 썼었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고 각 프로젝트마다 권한이 할당된 분들을 초대하고, 그래 이런 초대를 통해서 왜 안 넘어가죠? 네,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뭐 멤버가 어떻게 되고 간단한 위키 내용, 뭐 보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들은 보통은 보드, 일감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적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포토리는 이제 잘 아시죠? 그러니까 Git을 애저 데브옵스가 자체적으로 호스팅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고, 이건 CI/CD 파이프라인이고, 주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시보드도 많이 쓰겠죠. 이러한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메뉴를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백로그, 스프린트 얘기 나오기 전에 백로그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CMMI라는 프로세스도 있고 에자일 프로세스라도 있고, 이 애저 데브옵스에서 지원하는 프로세스의 기본 구성이에요. 기본 하이라키예요. 이제 에픽이라고 부르는 그 워크 아이템 종류가 있고, 피처 보면은 보라색 무슨 뭐 우승 트로피처럼 생겼습니다. 피처 그다음에 스토리, 이 하늘색이 스토리고요. 그 밑에가 태스크, 그다음에 또 뭐 버그, 이슈, 뭐 테스트 등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하이라키 구조 안에서 각각의 큰 일감, 피처 단위, 피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 이렇게 보통은 일감을 등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라도 아마 화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컬럼 옵션스라고 해가지고 이 화면에서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어떤 컬럼을 더 추가로 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터레이션 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나 진행률이 되어 있는지 프로그레스도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컬럼 옵션 들어가서 어떤 컬럼을 빼서 컬럼 수를 바꿔서 나만의 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백로그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흔히 이제 칸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윙 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스윙 레인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스토리와 태스크에 대해서 일감을 정리하는, 뭐 예를 들면은 백엔드 개발자가 먼저 무슨 작업을 하고 개발 환경이 배포가 돼야지 프론트엔드가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각각의 태스크가 어떤 연관이 있고, 커밋과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커밋 아이디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로 스프린트 화면을 제일 많이 보긴 합니다. 이 스프린트에서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해야 될 것 다 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이제 4주로 스프린트 주기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 업무 현황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만 한 달 동안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자꾸 막 생기고요. 이것들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에서 봤을 때 개발하고 유지 보수해야 될 프로덕트들이 종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CI/CD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포해야 될 애플리케이션의 개수가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조직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개발 조직의 규모 대비 배포해야 될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되고,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컴퓨팅 파워까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배포 머신을 알아서 호스팅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럴 수 있죠. 우리는 보안 요건상 코드를 퍼블릭한 사스를 이용할 수 없고 내부망에서만 써야 되고,
내부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저 데브옵스 서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버형이 있고 애저 데브옵스에 에이전트 서버도 따로 설치해서 이 파이프라인도 인하우스에서만 내부 인프라에서만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외부 인프라로 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지금 회사 전 회사에선 제가 그렇게 내부 가상 서버에서만 그렇게 배포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할 수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좋은 것, 이 익스텐션이 또 좋아요. 익스텐션을 통해서 뭐 구글 클라우드랑 연결 편리하게 해주는 SDK 같은 것도 설치할 수도 있고, 뭐 팀 칼렌더 보면은 각 인원마다 누가 데이 오픈지, 어느 날 태스크가 몇 개나 처리됐는지, 또 코드 서치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추천하는 것들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좀 많이 다운로드 수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확장은 좀 유료이긴 한데 대부분의 확장들이 무료로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그럼 단넷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애잘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대부분 많이 쓰실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 팀 탐색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팀 탐색기라는 메뉴에서 애저 데브옵스 레포와 연결된 소스 코드에 대한 정리, 뭐 작업 보드로 열리기도 하고 빌드 설정할 수도 있고 깃 변경 내용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결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애저 데브옵스 말고도 다른 것도 연결할 수 있죠. 뭐 깃허브도 연결할 수 있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깃 서버가 있으면 그것도 연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팀 탐색기를 통해서 생산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파이프라인, 오늘 조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파이프라인 템플릿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템플릿을 통해서 좀 글자가 작겠지만 로고만 보시면 대충 뭔지 아시잖아요. 뭐 자바를 위한 메이븐도 있고 엑스코드도 있어요. 파이썬도 있고 그다음에 애저에 배포하기 편한 형태의 템플릿을 좀 많이 제공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파이프라인은 다 YAML 파일을 작성하는 에디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필요한 작업 빨리 할 수 있지만 결국 YAML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뭐 고도 있고요. 또 노드.js도 있고 여러 가지 자마린도 있고요. 이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편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요새 클로드 AI를 써보면은 뭐 다들 그 AI, LLM 같은 서비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 만들어주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특유의 문서대로 했는데 안 돼!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는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 만드는 거는 예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요새는 뭐 너무 잘 만들어줘서 저희 팀도 그렇게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 MS 팀즈 안 쓰시는 회사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팀즈에서 이런 어떤 그 각 채널의 커넥터를 설정하면 이런 어떤 일 처리가 되는지, 예를 들면 이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프론트엔드 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내가 이제 뭔가 QA 할 게 생긴다거나 백엔드 개발자가 뭔가를 해줘야 프론트엔드에서 개발 진도가 나갈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그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알림이 뜨니까 업무하다가 누가 뭐 푸시했네, 누가 뭐 배포했네, 그러면 바로바로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워크 아이템에 나를 멘션 걸어서 나한테 뭔가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메일이나 이런 팀즈 메시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그 어떤 업무 사이를 조금 느슨하지 않게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다. 또는 내가 회신을 하는 거를 깜빡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저 애저 데브옵스 커넥터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라는 걸로 뭔가 전환이 될 거래요. 그래서 커넥터를 새롭게 뭐 만들 때 뭐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커넥터를 통해서 팀즈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민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죠. 또 이제 CI/CD 파이프라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오늘 제가 나오는 장표 중에 코드 나오는 거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 코드가 아니라 그냥 설정 파일일 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일부러 블럭을 잡은 건 뭐냐면
애저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은 애저의 리소스를 배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문서대로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문서 시킨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좋은 거는 어떤 배포를 다 하고 어느 리소스에 배포할 거냐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애저 컨테이너 앱 디플로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컨테이너 앱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건 이제 비용 최저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B2B이다 보니까 글로벌이 아니고 B2B이다 보니까 저녁 때는 아무도 요청을 안 해요. 트래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7시인가 8시인가 이후에는 이제 그 콜드 스타트로 인해서 가동되었던 모든 인스턴트들이 자기가 알아서 디액티베이트 되고 그 이후에는 과금이 발생 안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앱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세팅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컨테이너 앱에 배포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에도 배포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오른쪽 끝에 있는 GUI 에디터도 제공을 하고 내가 여기서 텍스트 기반의 코드 에디터도 제공을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제가 한 7년 전에 이걸 처음 썼을 때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했는데 뭐가 안 돼라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오늘 거창한 TDD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TDD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철학도 없어요. 다만 배포했을 때 에러가 나면 안 되지라는 그 어떤 마음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CI와 CD를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가져갈 수도 있고 CI만 따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I만 따로 가져갔을 때 이런 테스트 케이스, 어설션 익셉션이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로직들이 이 코드가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테스트 케이스 우리가 작성을 해놓고 그것들을 우리가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로 포함시켜 놓고 같이 빌드를 돌렸을 때 에러가 나면 파이프라인 중단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 통합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I를 말씀드렸지만 CD에서도 배포를 위한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역시 야물 파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배포하고 각각의 진행 상황들 어디까지 됐고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또 배포가 다 되면 또 메신저 알림이 오고요. 배포가 다 되면 그럼 이제 들어가서 해보자. 고객한테 알려주자. 영업팀한테 알려주자. 같은 이제 활동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애저 데브옵스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거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나름대로 내용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 사실 앞쪽에 나왔던 키워드들의 조합이긴 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조합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PR만 뿐만 아니라 일감을 관리하라고 해서 열심히 일기 쓰듯이 지라, 애저 데브옵스 좋은 건 알겠는데 열심히 썼는데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서 내일은 끝났는데 여기 들어와서 게시판에 내일을 또 써야 돼요. 다 했어. 클로즈드, 리졸브드 또 써야 돼요. 귀찮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도 요새 워낙 쓰는 사스가 많아서 메신저도 대답해야 되지, 코드 짜다가 또 뭐 메일 오면 메일 응답해 줘야 되지, 또 뭐 애저 데브옵스인가 뭐식인가 또 들어와서 뭐 상태 업데이트 다 됐어요 또 적어야 되지,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뭐 풀리케뿐만 아니라 일감의 처리를 나의 코드의 커밋으로 어떻게 일감도 완료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브옵스 개발팀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풀리스퀘스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워크 아이템들을 설정을 하면 풀리퀘스트가 승인되면 얘네들 다 완료 처리가 돼요. 굳이 야, 너 이거 다 된 건데 왜 완료 처리 안 했어? 안 한 건 줄 알았잖아. 막 이런 대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PR을 올릴 때 이런 워크 아이템들 연결된 것들을 쭉 집어넣고 이게 뭐 스토리가 됐든 태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지 말입니다. 피처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PR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도 있는 건데 이미 다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애저 데브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쓰시나요? 저희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코드 커밋과 푸시로 인해서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게 이제 다 좀 몸에 익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 포함돼서 실제로 사실 제가 다 테스트 해봤어요. 픽스, 콜론, 픽시스 전부 다 돼요. FIX만 있으면 다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밋 메시지 넣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무슨 기능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서 어떤 뭘 보완하기 위한 무슨 커밋. 그러고 우리 일감 번호를 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커밋 메시지 쓰는 그곳에 샵을 딱 누르잖아요. 샵을 누르면 심지어 애저 데브옵스 일감이 룩업도 돼요. 목록도 나와요. 네, 그래서 선택하기 편하게끔 나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감의 이름을 알지 번호를 알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밋 메시지 구성을 하고요. 레포지토리에 물론 애저 데브옵스 레포지토리 썼을 때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라 비퍼킷을 쓰는데 애저 데브옵스 이렇게 했는데 왜 클로즈도 안 돼? 김정우 걔 그때 거짓말했네. 그거 안 되고요. 애저 데브옵스의 레포지토리 썼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제 저 링크 안에 있어서 이렇게 써서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감에 대한 상태 변경 업데이트는 저희가 굳이 따로 하지 않고 커밋 메시지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감 그러니까 태스크나 뭐 유저 스토리와 커밋이 어떤 연관이 있냐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커밋 메시지 안에 이렇게 샵 한 다음에 워크 아이템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여러 개 넣어도 됩니다. 여러 개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 커밋이 저 세 개의 워크 아이템 아이디에 각각의 연결된 정보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오른쪽 아래에 뭐 애드 링크, 커밋 이렇게 해가지고 저 커밋이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임 개발자 아니면 동료 개발자가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뭔가 하고는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내가 레포트 들어가서 또 아이디 사용하는 아이디를 써서 들어가서 보면 되긴 되는데 이 일감만 봐도 그 커밋 아이디를 누르면은 바로 레포지토리 URL이 열리거든요. 그럼 웹에서 그 코드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저는 이 기능을 왜 좋아하냐면은 사실 빌드 배포 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리케이션이 걸핏하면 뭐 빌드가 실패나요. 뭐 노드 모듈스 업그레이드 해야 된대요. 막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서 빠르게 빌드 배포가 잘 되는지를 한눈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그냥 다이나믹이라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어있는 타일에 뭐 이렇게 새로운 시각화를 올릴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각화 올리고 크기 조정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매니저분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현재 번다운이나 번업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요새 이전보다 퍼포먼스가 저하됐다 아니다 등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성해 놓으시면 뭐 누구나 들어와서 개발조 전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림 기능도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우리는 막 커밋 할 때마다 알리는 건 너무 빈번하다. 너무 알림 많이 온다. 그러면 뭐 일부 기능 끄고 뭐 익스텐션 누가 사려고 할 때 뭐 팀 막내가 그냥 익스텐션 뭐 비싼 거 클릭했어. 근데 갑자기 다이아몬드 버튼이 있어서 눌렀어요. 뭐 이런 개발자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과금이 되잖아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알림이라든가 빌드 완료 이런 모든 거에 대한 토글 버튼으로 알림을 켜고 끄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림 기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알림 기능을 통해서 이메일, 팀즈 메신저 안써도 어차피 이메일로는 다 알림이 오는 거니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더 민첩하게, 기민하게, 공백 없이 내 직무가 아니어도 옆 사람이 모두 좀 챙겨가면서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고 더 자주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가려고 하는 저희 팀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은 전부 다 단넷 8이에요. 단넷으로 된 서비스는요. 단넷으로 된 서비스는 단넷 8인데 저희도 단넷 9에 대해서 다운로드하고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혹시나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